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낯선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공기는 깨끗하면서도 바닷바람과 흙내음이 섞여 있는 듯 했는데 그 향이 무엇인지 딱히 짚어내기 어려웠죠. 마음속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이 순간을 꿈꾸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준비했지만 아무리 준비를 해도 실제로 이곳에 있는 느낌은 상상과는 많이 달랐어요.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공항을 빠져나가는데 주위의 사람들은 익숙한 동작으로 움직였고 저는 그 속에서 서툴게 느껴졌어요. 머리 위로 한글로 된 간판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공항 직원들에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흐름을 따라가려 했었죠. 기본적인 한국어 단어는 조금 알았지만 마치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종이배처럼 위태롭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공부만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서울의 아파트로 향하는 택시 안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교통소음만 부드럽게 들려왔죠. 도시의 불빛은 끝없이 이어져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서울은 보스턴과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크기도 작기도 하게 느껴졌죠. 북적이는 대도시 같으면서도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사라지고 동시에 골목마다 숨겨진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천천히 짐을 풀면서 집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만졌어요.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보스턴의 룸메이트가 선물해준 나침반 키링도 있었어요. 길을 찾아가라는 의미로 준 소중한 선물이었죠. 그것을 창가에 두자 부드러운 도시의 불빛이 나침반에 닿아 반짝였어요. 다음날 아침 시차 적응이 덜 되어 몸이 피곤했지만 방 안에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기대와 설렘에 이끌려 무작정 길을 나섰죠. 목적지 없이 걷다 보니 거리마다 노점상과 네온사인 학생들로 가득 찬 카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인사동을 지나면서 기와지붕에 한옥과 세련된 부티크가 나란히 서 있는 풍경이 인상 깊었어요. 조용한 찻집에 들어가 따뜻한 유자차를 주문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 궁금했던 차였거든요. 혼자 앉아 달콤한 유자차를 마시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나는 이곳에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거리에선 사람들이 목적을 갖고 바쁘게 움직였지만 저는 마치 맞지 않는 퍼즐 조각 같았어요. 한국 문화에 녹아들고 싶었지만 언제 인사를 해야 하고 어떻게 예의를 차려야 하는지 매번 헷갈렸죠. 몇 주가 지나고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민규를 만났어요. 그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조용한 학생이었는데 처음엔 별로 말이 없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생각 끝에 나온 것 같았어요. 교수님을 통해 알게 되어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만나게 됐죠. 뜨거운 김치찌개를 먹으며 한국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민규는 한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저에겐 처음 듣는 말이었죠. 슬픔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 같은 감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강해요. 우리는 버텨내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고 그의 말은 그날 이후로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전히 실수할 때도 많았지만 가끔 시장에서 떡을 건네주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나 커피, 주문할 때 틀린 발음을 정정해주며 격려해주는 바리스타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서울에서의 일상이 익숙해질수록 작은 것들이 위로가 되곤 했어요. 밤이 되면 도시가 고요해지는 순간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그리고 친구들과 식사하며 나누는 편안한 침묵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죠. 이제 저는 단순히 공부만이 아니라 적응하는 법, 비판 없이 관찰하는 법, 낯설게만 느껴졌던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작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도 겉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노력은 했지만 이방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성장이라는 것은 늘 불편함을 동반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의 끝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도요.
비록 제 길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구불구불할지라도 이 길은 저만의 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껴요. 예상치 못한 초대는 조용한 커피 한 잔을 나누던 순간에 찾아왔어요. 민규가 약간 주저하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광주에 가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죠.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에요. 추모식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말이 지닌 무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조사하면서 이 운동에 대해 잠깐 읽어본 적은 있었지만 한국의 복잡한 역사 중 하나로만 여겼죠. 하지만 민규에게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그 일이 매우 개인적인 문제였죠. 그는 마치 저를 설득하듯 스스로에게도 되뇌이는 듯 덧붙였어요. 중요해요. 서울에서 광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우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푸른 들판과 먼 산, 작은 마을들로 도시의 복잡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민규의 표정에는 무거운 감정이 서려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질 무렵 광주에 도착했을 때 황금빛 석양이 도시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서울과는 다른 고요함 속에 뭔가 묵직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추모식이 열리는 광장으로 향하던 길에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고 그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모여든 사람들의 수에 압도당했어요. 그들은 어깨를 맞대고 서서 밤하늘의 별처럼 지상의 어둠 속에 촛불을 반짝이고 있었죠. 그 순간의 정적은 말보다 더 강하게 다가왔어요. 이건 단순한 기념이 아니었어요. 이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가 품고 있는 집단적 기억이자 소중히 간직된 추억이었죠. 민규는 제게 촛불을 건네주었고 저는 바람에 꺼질까 조심스레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 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의미가 조금씩 제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곳의 공기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죠. 희망, 슬픔, 저항, 그리고 회복의 감정이 한데 얽혀 있었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교차로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추모식이 시작되자 민규가 조용히 제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우리 삼촌이 여기에 있었어요. 1980년에요. 그때 겨우 16살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무거웠고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가 담겨 있었죠. 삼촌은 군인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축구하고 싶었을 뿐이죠. 저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계속 앞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듯한 그의 모습은 처음 보는 민규의 모습이었어요. 평소 침착한 그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죠. 그의 손이 촛불을 쥐고 살짝 떨리는 모습에서 저는 비로소 한의 깊이를 직접 느꼈어요. 삼촌은 죽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겨우 아이였는데 그 순간 제가 단순히 책에서 읽은 개념에 불과했던 한이 저에게도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연구나 식사 자리에서 나눌 화제가 아니었어요. 이는 살아있는 고통이었고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슬픔이었어요. 민규의 삼촌처럼 너무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한 이들의 이야기가 이 나라의 깊은 상처 속에 엮여 있었던 거죠. 이름 하나하나가 낭독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역사의 무게가 제 마음에 짓눌리듯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숨조차 쉬기 어려웠죠. 저는 조심스럽게 민규를 훔쳐보았어요. 그는 자리에 굳건히 서서 자부심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그가 짊어지고 있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닌 조용한 존엄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추모식은 침묵 속에 마무리되었고 그 순간 세상은 완전히 멈춘 듯 했어요. 자동차 소리도 대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추모의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죠.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작은 게스트룸에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달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뒤엉킨 생각들 속에 빠져들었어요. 저는 지속 가능성과 경영을 공부하기 위해 한국에 왔어요. 성장과 발전에 대해 배우고 싶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들이 너무 얕고 불완전하게 느껴졌어요. 희생과 상처 감정들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은 채 과연 진정한 발전이 가능할까요? 몇 시간 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성공을 숫자와 성과로만 측정했죠. 하지만 그날 밤의 추모식은 저에게 완전히 다른 삶의 의미를 보여주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성장은 이윤이나 시장 확장이 아니라 역사의 무게를 견디는 회복력이었죠. 그날 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아주 미묘한 변화였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오랜 밤을 지나 처음 떠오르는 새벽의 기운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한 결심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죠.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고 느꼈어요. 세상에는 수치나 범주로 정의할 수 없는 진실도 있거든요. 그런 진실들은 오직 느끼고 경험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저는 그게 진짜 배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광주 여행 이후 민규와의 우정은 더 깊고 복잡한 관계로 발전했어요. 서울로 돌아와 우리는 카페에 앉아 긴 오후를 보내곤 했어요. 주제는 경영 모델, 윤리, 지속 가능성 등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그의 시각은 저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전하게 했고, 이런 대화가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가끔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항상 같은 질문으로 돌아오곤 했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 홍대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가 빗속에서 잠시 몸을 피했어요. 카페는 따뜻하고 아늑했고 고소한 커피 향이 공기 중에 퍼져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두고 보스턴에서 공부한 미국 기업들의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민규는 의자에 기대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무심하게 흔들며 침묵을 깼어요. 삼성은 양날의 검 같아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궁금한 마음에 고개를 들었어요. 전에 대기업, 특히 한국의 재벌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엔 무언가 달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죠. 맞아, 삼성이 경제를 성장시켰지. 일자리도 만들고 병원도 세우고 문화 행사도 후원해. 근데 그 대가가 뭐였을까? 그는 깊이 생각에 잠긴 듯 미간을 찌푸렸어요.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서 노동을 착취해. 그 사람들은 삼성 제국을 움직이는 일로 푼돈을 받지. 그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저도 비슷한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쉽게 동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글로벌화의 일부 아니야? 저는 라테를 한 모금 마시며 반박했어요. 모든 기업이 완벽할 순 없어. 그래도 삼성은 교육이나 기술에 투자하잖아. 그리고 CSR도 다른 기업들보다 나아. 민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기부와 자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쉬워.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지? 땅을 잃고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는 사람들. 탐욕 때문에. 그의 말은 제 가슴에 돌처럼 얹혔어요. 무언가 대답하려 했지만 망설여졌죠. 두 가지 시각을 모두 경험한 사람에게 진실을 부정하기란 어려웠어요. 비즈니스는 숫자만이 아니야. 그는 의자에 몸을 기울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즈니스는 사람에 관한 거야. 그리고 사람은 쉽게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민규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넘어서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만들었어요. 보스턴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공식처럼 다뤘어요. 측정 가능하고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으로요. 하지만 그와 마주 앉아있는 지금 저는 그 접근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내 말이 맞아. 저는 조용히 인정했어요. 나는 숫자에만 집중하느라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을 잊고 있었어. 민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은 조금 부드러워진 듯 했죠. 너만 그런 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에만 매몰되지.
근데 만약 지속 가능성이 불평등과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게 정말 지속 가능한 걸까? 그의 말은 카페를 떠난 후에도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리에서 아파트로 걸어가며 그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CSR과 지속 가능한 경영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민규의 시각은 그 믿음을 흔들어 놓았죠. 그날 밤 아파트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한국에 왔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도구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단순히 프로그램과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그 이면에 있는 착취, 불평등, 고통을 외면한 채로요. 진보라는 개념은 제게 항상 단순했어요. 성장, 발전, 성공. 하지만 민규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보가 그렇게 단순한 선형의 과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복잡하고 엉망이며 종종 그 대가가 수치로는 설명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죠. 아마 이게 제가 준비되지 않았던 진짜 교훈이었을 거예요. 지속 가능성이란 단순히 오래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을 배려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모든 결정과 정책, 그리고 수익의 이면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에요. 저는 모든 답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제 질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이 통계 뒤에 이야기와 스프레드시트 뒤에 얼굴을 고려하는 길이 되길 바라요. 결국 비즈니스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니까요. 그것은 곧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삼성 후원으로 열린 컨퍼런스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줄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행사장은 화려하게 빛났고 세련된 인테리어와 반짝이는 바닥, 단정하게 차려입은 임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기대했던 모습 그대로였죠. 발표는 예상대로 진행됐어요. 임원들은 차례로 무대에 올라 녹색 경영, 자선 프로그램, 최첨단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탄소 발자국을 줄였다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와 교육 장학금으로 혜택을 본 미소 짓는 아이들의 사진, 삼성을 선의의 힘으로 묘사하는 깔끔한 영상이 이어졌죠.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그 흐름에 따라가려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퍼즐의 중요한 조각 하나가 빠진 것 같았죠.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저는 로비를 거닐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인도에서 온 젊은 여성 아디티와 마주쳤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표정으로 자기소개를 했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강인함이 느껴졌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앉아 다른 참석자들의 대화가 흘러가는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몇 마디 가벼운 대화를 나눈 후 제가 그녀에게 어떻게 이 컨퍼런스에 오게 되었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인도의 지역 개발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삼성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삼성에서 제 학비 전액을 지원해줬거든요. 제 인생을 바꿨죠.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정말 멋진 일이네요. 제가 말했죠. 기업의 자선이 이렇게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니 참 좋네요. 아디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소가 점점 사라지며 무거운 감정이 스치기 시작했어요.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아버지도 삼성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분이 아프게 되었을 때 회사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위험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어요. 그녀는 시선을 커피잔에 떨구며 말했어요. 환경은 끔찍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아버지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됐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아버지를 대체해버렸어요. 퇴직금도 의료 지원도 없었어요. 아무것도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방금 무대에서 본 삼성의 반짝이는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성공 뒤에는 감춰진 대가가 있다는 사실, 이익을 쫓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인생이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 눈앞에 선명히 다가왔죠. 삼성은 정말 많은 선행을 하긴 해요. 아디티는 감사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때때로 그들이 진짜로 신경 쓰는 건 그들의 이야기 중에서 PR에 어울리는 좋은 이야기뿐인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편으로는 그녀의 학비를 지원한 것도 삼성 아닌가 하고 반문하고 싶었지만 더 큰 부분에서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진정한 지속 가능성은 화려한 제스처가 아닌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거였죠. 기업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솔직히 인정하고 발전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살피는 것이 진짜 지속 가능성이라는 사실을요. 컨퍼런스가 재개되었지만 저는 발표 내용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슬라이드 속 수치와 멋들어진 연설들이 공허하게 느껴졌고 아디티가 들려준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강으로 발길이 이끌렸어요. 서울에 머무는 동안 가장 사랑하게 된 장소였거든요. 강물은 도시의 불빛을 비추며 반짝이고 있었고 마치 도시의 심장 박동처럼 고동쳤어요. 강가에 앉아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죠. 여행 중 만났던 따뜻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떡을 건네주던 시장의 할머니, 친절하게 맞아준 카페 사장님,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한 힘으로 저를 지탱해주던 민규. 하지만 그 모든 경험 속에 여전히 한의 무게가 깃들어 있음을 느꼈어요. 컨퍼런스, 아디티의 아버지, 그리고 기업의 성공 이면에 숨겨진 수많은 삶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지속 가능성 보고서도 그 중심에 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배제한 채로는 의미가 없다는 걸요. 저는 지속 가능 경영을 공부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꿈을 품고 한국에 왔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죠. 지속 가능성은 단순한 경영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삶의 방식이었죠. 그것은 공감과 책임감을 요구했어요. 수익과 수치를 넘어서 우리는 누구를 소외시키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죠. 강물 위에 춤추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깨달았어요. 꿈으로 가득 찬 캐리어를 끌고 이곳에 도착했던 저는 이제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믿었던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은 불충분하게, 심지어 순진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조용한 강가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보스턴으로 돌아가겠지만 같은 길을 걷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단순히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 비즈니스와 인간성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일을 하고 싶어요. 기업들이 단순히 이익을 쫓는 것을 넘어 그들이 영향을 미치는 삶에 책임을 지는 세상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상처를 만들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진보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진보라는 것을.